이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히잡을 쓴 여성, 엄격한 이슬람 율법, 그리고 미국과 늘 으르렁대는 강경한 나라를 떠올리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본 이란은 늘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1월 지금 이란에서는 지난 47년간의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성직자들은 꺼져라. 같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구호들이 이란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끔찍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향해 기관총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미 수천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비공식 집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향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로 강력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미 항모전단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분노의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외침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사람들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폭락하는 화폐 가치를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시 이란의 화폐 가치는 1달러에 약 142만 리알까지 폭락하며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는 생존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금 벌어지는 시위를 중계하는 것을 넘어 왜 이란인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뿌리 깊은 분노의 역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란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깨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란은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50여 년 전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당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보했고 최신 유행을 쫓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해변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휴가를 즐기는 모습도 흔한 풍경이었죠. 서구식 카페와 레스토랑, 클럽이 넘쳐났고 대학 캠퍼스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그야말로 자유와 낭만이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이 눈부신 시대를 이끈 건 바로 팔라비 왕조였습니다. 주인공처럼 등장한 팔라비 왕조는 이란을 뿌리부터 바꾸려 했습니다. 그 야심찬 계획이 바로 1963년에 시작된 백색 혁명입니다. 백색 혁명이란 말 그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파격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 즉 참정권을 부여했고 소수의 지주가 독점하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 교육 기회를 대폭 늘리기도 했죠. 이런 개혁을 바탕으로 이란 경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이란은 연평균 10%가 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중동의 기적으로 불렸습니다. 넘쳐나는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의 부는 빠르게 늘어났고 테헤란은 중동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화려한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철천 지원수가 된 이스라엘과도 군사,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정도였죠.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안정자로 여기며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중동의 맹주로 떠오르던 황금기였습니다. 어떠세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자유로운 사회, 눈부신 경제 성장,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토록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던 나라가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엄격한 신정국가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중동의 파리는 어쩌다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 화려한 황금기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화려했던 중동의 파리는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팔라비 왕조의 개혁이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야기는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 국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총리를 뽑는 민주적인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모하마드 모사데크입니다. 그는 이란 최초로 유럽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고 무엇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총리가 된 모사데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란의 석유는 이란인의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시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는 사실상 전부 영국 소유였습니다.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라는 영국 회사가 이란의 석유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 조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란은 자기 땅에서 나는 석유 수익의 아주 일부만 로열티로 받았고 심지어 영국이 장부를 공개하지 않아서 그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확인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 집 마당에서 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고 용돈 몇 푼 쥐어주는 꼴입니다. 모사데크 총리는 바로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란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권리를 되찾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권리 행사가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국과 그 뒤에 있던 미국입니다. 영국은 자기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보이콧을 선동하며 경제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미국은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고 소련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란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1953년 8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CIA와 영국 MI6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작전명 아약스. CIA는 돈으로 이란의 군인, 정치인, 심지어 거리의 폭력배들까지 매수해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민주적인 선거로 뽑혔던 모사데크 총리는 군홧발에 짓밟혀 축출되고 재판에 넘겨져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평생을 가택연금 상태로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반전입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었던 미국이 자신들의 석유 이익과 냉전 시대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민주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이란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단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쫓겨났던 팔라비 국왕은 다시 권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고 그의 권력은 총과 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 석유의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 아약스 작전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란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란인들의 마음속에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배신감,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악당으로만 보던 이란의 그토록 거친 반미 구호 뒤에는 바로 민주주의를 배신당했던 이토록 처절한 역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쌓여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노의 폭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웃 나라에서 터지게 됩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배신감, 왕정의 부패와 독재에 대한 분노가 한데 뒤엉켜 1979년 이란의 거리는 그야말로 혁명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독재자 팔라비 국왕은 결국 민심에 쫓겨 이집트로 망명했고 15년간의 긴 망명 생활을 하던 한 노인이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수백만 명의 인파가 그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새로운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호메이니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억압은 끝났습니다. 이슬람의 이름 아래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도와 정의는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내놓으며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독재와 외세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그의 말은 마치 천국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혁명의 달콤한 꿈은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반대파 숙청이었습니다. 혁명을 위해 함께 싸웠던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혁명의 적구로 몰려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여성들의 히잡 착용은 다시 의무화되었고 서구 음악과 영화는 금지되었습니다. 샤의 비밀경찰 사바크가 사라진 자리에는 더 잔혹하고 강력한 종교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혁명인가? 정권의 기반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내부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 터집니다. 1980년 9월 22일 이웃나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전격 침공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후세인은 혁명의 혼란을 틈타 이란의 석유지대를 빼앗고 중동의 새로운 맹주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라크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막 혁명을 치른이라는 군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오합지졸처럼 보였으니까요.
모두가 신생혁명 정권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의 가장 잔인한 역설이 펼쳐집니다. 이라크의 침공은 호메이니 정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반석 위에 올려놓는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간단합니다. 외부의 적이 나타나자 내부의 문제가 전부 덮여버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집안의 형제들이 서로 재산을 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칼을 들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은 일단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쳐 강도부터 몰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호메이니의 독재에 불만을 품던 사람들도 조국이 침략당했다는 소식에 총을 들고 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일단 나라부터 구하고 보자. 는 애국심이 모든 불만을 집어삼킨 겁니다. 호메이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이슬람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으로 포장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이라크의 스파이, 미국의 하수인으로 몰아숙청하는 완벽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이어진 이란과 이라크 전쟁은 양측을 합쳐 수십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낳은 20세기 최악의 소모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혁명의 순수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외부의 위기를 먹고 자란 강력한 신정 독재 체제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쟁이라는 지옥이 역설적으로 호메이니에게는 독재를 완성시켜준 축복이 된 셈입니다. 자, 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오늘날 이란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장악하고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하는 무시무시한 집단. 다음 장에서는 수십 년간의 제재와 시위에도 이란 정권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 비밀의 열쇠를 쥔 혁명 수비대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수십 년간의 혹독한 경제 제재와 끊임없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이란의 신정체제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란과 이라크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괴물, 이란 혁명 수비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혁명 수비대를 그냥 군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단순히 총을 든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국가, 아니, 차라리 마피아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 마피아냐고요? 첫째, 이들은 오직 보스에게만 충성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충성 대상은 바로 최고 지도자 한 사람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사병 집단에 더 가깝다는 뜻이죠.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들은 이란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한 수치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혁명 수비대가 이란 전체 경제의 최소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한 나라 경제의 절반을 특정 군사 집단이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8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혁명 수비대는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건설, 도로, 항만 같은 국가기관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을 든 군대가 포크레인을 들고 나타나니 경쟁이 될 리가 없었죠. 그들은 정부의 모든 대형 프로젝트를 독점하다시피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통신, 에너지, 금융, 심지어 의료와 식품 산업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 타는 자동차, 먹는 음식 곳곳에 혁명 수비대의 돈이 흘러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사업 방식입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들만의 거대한 지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물건을 밀수하고 불법 한거래로 돈을 세탁하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최첨단 금융망까지 동원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군대가 아니라 첨단 기술로 무장한 거대 범죄 조직, 즉 마피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왜 이란의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쓰러져 갈 때 유독 혁명 수비대가 가장 잔혹하게 총구를 겨누는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슬람 혁명 체제의 붕괴는 단순히 정치 이념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막대한 부와 특권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동포인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혁명 수비대라는 이름의 마피아는 최고 지도자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선물받았습니다. 이 둘의
공생 관계야말로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철옹성에도 균열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이 견고한 요새를 흔드는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자연의 역습입니다. 그 철옹성 같던 요새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내부에서부터 말이죠. 바로 세대 단절이라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균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란 인구의 상당수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입니다. 혁명도 8년간의 끔찍했던 이란과 이라크 전쟁도 그들에게는 역사책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권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반미 구호나 이슬람 혁명의 위대한 정신 같은 낡은 명분은 과연 그들의 가슴에 와닿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의 Z세대는 비록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VPN이라는 비밀 통로를 통해 자유로운 바깥 세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또래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정권이 위대한 순교자의 사진을 걸어놓을 때 이 아이들은 화면 너머로 자유의 바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간극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란의 모든 젊은 세대는 정권을 증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겠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이란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드는 부분이죠. 바로 아가자데라고 불리는 존재들 때문입니다. 아가자데라는 말은 고위층 자제를 뜻하는 페르시아어인데요. 쉽게 말해 혁명 수비대 간부나 고위 성직자처럼 권력층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테헤란 북부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몰래 파티를 즐깁니다. 정권이 국민들에게는 금지하는 모든 서구 문화를 누구보다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가 이 부패한 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권의 비호 아래 축적한 부로 타락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반전입니다. 이란 젊은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낡은 정권을 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이면서도 위선적인 특권을 누리는 아가자대들을 향한 극심한 박탈감과 증오가 함께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의 균열은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 세대 내부의 분열이라는 더 위험한 형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상황에 기름을 부은 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물의 배신입니다. 2025년 말 이란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덮쳤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식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들의 저수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일부 댐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죽은 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경우 수도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테헤란 시내에서는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물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이 단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일까요? 아니요, 이것 역시 수십 년간 이어진 정권의 무능과 환경 파괴가 낳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댐 건설과 규제 없는 지하수 사용과 비효율적인 농업 방식이 이란의 수자원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슬람 혁명 정권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었나요? 바로 경제적 풍요와 이슬람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경제는 파탄났고 정의는 부패한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권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명분은 안 보였지만 혁명 수비대는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지키는 마피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생존의 문제까지 실패한 겁니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경제 실패, 안보 실패에 이어 생존의 문제까지. 이로써 이란 정권은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정당성과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요새가 무너진 다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란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갈래의 시나리오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시위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신정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이란, 즉 포스트 이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끔찍한 혼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내전과 분열입니다.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는 뚜렷한 구심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독재는 싫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저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정복고를 꿈꾸는 세력, 서구식 민주공화정을 원하는 세력, 그리고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쿠르드족이나 발루치족 같은 소수민족들은 아예 분리독립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정체제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다면 이들은 곧바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습니다. 마치 시리아나 리비아가 독재자가 사라진 뒤 끝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암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부 독재의 등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물러난 자리를 총과 돈을 모두 쥔 혁명수비대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 경우 여성들의 히잡 착용 같은 종교적 억압은 조금 완화될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훨씬 더 교묘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정독재가 군부독재로 간판만 바꿔다는 최악의 상황인 셈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군사 개입만이 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외부의 군사적 개입은 오히려 이란 국민들의 자생적인 변화를 방해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비군사적인 정보 자유화 전략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례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입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 영상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자 스타링크가 그 통제망을 뚫고 외부 세계와 이란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정부도 신호방해, 즉 재밍을 시도하고 사용자를 추적하는 등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완전히 막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아무리 눈과 귀를 막으려 해도 손바닥만 한 접시 안테나만 있으면 외부의 정보를 자유롭게 얻고 내부의 참상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독점을 통해 유지되던 독재의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평화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란의 아픈 역사를 들여다본 이유는 단순히 한 나라의 비극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이란인들의 처절한 외침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결과는 중동 전체의 질서는 물론 전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란의 미래는 결국 이란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총과 폭탄이 아닌 자유로운 정보의 창을 열어주고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기나긴 싸움의 끝에서 이란 국민들이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중동의 파리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